안녕하세요. 1930년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100년 뒤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까 이런 예측을 내놨었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예측이죠. 기술 발전 덕분에 주 15시간만 일하고도 아주 풍요롭게 살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거의 10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현실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레오나르도 베체티의 분석을 통해서요. 케인스의 예측이 왜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렸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당신만을 위한 핵심만 딱 뽑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사실 케인스가 맞춘 것도 꽤 많아요. 뭐랄까, 기술 발전이 엄청날 거라는 거. 네네. 또 인구가 막 늘어도 멜서스가 걱정한 것처럼 식량 부족으로 큰일 나진 않을 거라는 점. 맞아요. 비관론이 틀렸다는 걸 정확히 봤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물질적인 것 너머의 가치를 좀 추구하게 될 거다, 이런 점까지요. 특히 뭐 ICT 혁명 같은 기술 발전 속도는 오히려 그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죠. 그렇죠. 그 부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장 핵심적인 예측이었던 거. 노동 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이건 왜 이렇게 빗나갔을까요? 아, 그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베체티는 여기서 케인스의 그 인류학적 오류를 먼저 지적합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인류학적 오류요?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케인스는 노동을 주로 좀 힘들고 가능하면 피해야 할 어떤 것 이런 식으로만 봤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네. 하지만 일이라는 게 단순히 돈벌이 수단을 넘어서는 의미돼 있잖아요. 뭐 창의성을 발휘한다든지 아니면 자아를 실현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중요한 활동이기도 하거든요. 하긴 그렇죠. 인간은 그 일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인데 케인즈가 이 부분을 좀 간과했다는 분석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일하기 싫어, 쉬고 싶어 이것만으로는 인간의 복잡한 동기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뭐랄까 기존 일자리가 좀 사라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엄청 커진 여가 산업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또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결국 노동의 형태는 계속 바뀌었지만 노동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뭐 이런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케인즈는 부의 총량만 늘어나면 경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좀 낙관적으로 본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부의 총량만 늘면 된다. 네. 근데 여기서 분배 문제하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를 놓쳤다는 거죠. 아, 분배와 지속 가능성.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크게 생각하게 못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특히 요즘처럼 세계화가 많이 진행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국가 제도라든가 노동조합 같은 뭐랄까 견제와 균형 정치들이 좀 약해진 측면도 있고요. 여기서 또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는데요. 분명히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부유해졌는데 이상하게도 나는 더 행복해졌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현상이에요. 맞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심지어 소득이 늘수록 오히려 친구나 가족하고 보낼 시간이 줄어들면서 관계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 이걸 베체티가 관계제의 보물 병폐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아, 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생산성은 기술 덕분에 계속 올라가고 비용도 줄어들죠. 네, 그쵸. 자동화되고 하니까. 그런데 친구랑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이런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데 드는 시간 자체는 기술로 단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시간은 똑같이 드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는 점점 풍요로워지는데 정작 우리 행복이 중요한 관계를 가꿀 시간은 점점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뭐랄까, 돈 버느라 관계를 놓치는 그런 역설이랄까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공감이 가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베체티는 사회적 책임 경제학이라는 어떤 새로운 흐름을 주목하는 거군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마주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이제 소비자들이나 투자자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와 투자자들이요.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값싸고 좋은 물건만 찾는 게 아니라 이제는 환경을 좀 생각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또 윤리적으로 생산된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 아, 의식 있는 소비?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기업들에게도 단순히 이윤만 추구하지 말고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라고 하는 거고요. CSR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적 책임 투자, SRI라고 하는데 이 규모도 정말 크게 성장했습니다. 기업들도 이제는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그냥 비용만 드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평판도 높이고 또 좋은 인재를 끌어들이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좀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죠. 케인스의 예측처럼 기술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그것만으로 유토피아가 그냥 오지는 않았다는 거. 그렇죠. 노동시간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분배 불균형 문제라던가 환경 문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관계의 빈곤 같은 새로운 숙제들이 막 등장했죠. 네. 그리고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 속에서 과거처럼 이윤 극대화만 외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행복이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이게 베체티 분석의 핵심입니다. 경제 시스템 자체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어떤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계속 일을 해야 한다면 말이죠. 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사회에 뭔가 기여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또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일의 의미를 찾게 해줄 수는 없을까요?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어쩌면 케인스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 시대의 새로운 경제적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건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